팔자 좋게 무슨 우울증이냐?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식탁 위에 놓인 하얀색 약봉지를 슬쩍 눈으로 훑은 남편은 손에 쥔 젓가락질 한번 멈추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과 갱년기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와 며칠을 망설이다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약봉지를 가리키며 정신과 상담받는데 얼마나 들었냐고, 요즘 세상이 좋아지니 별 이상한 병을 다 만들어내서 돈을 벌어먹는다며 혀를 차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마치 남을 대하듯 서늘하고 무심함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 무심히 찌개를 떠먹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매번 겪어온 차가움이었지만 약봉지 앞에서도 변함없는 그 얼굴을 보며 혹시나 했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쉰을 넘어 피할 수 없이 찾아온 갱년기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사정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한겨울에도 갑자기 얼굴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열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고, 식은땀에 젖은 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면 까닭 모를 눈물이 울컥 쏟아지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살 길을 찾아 하나둘 집을 떠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으면 집안의 모든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달려온 시간 끝에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은 듯한 쓸쓸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남편은 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혼 초기부터 남편은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산을 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맺혔을 때도 괜찮냐며 물어보기는커녕 앞도 안 보고 다니냐며 혀를 차던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대어 비명을 질러도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장을 보고 들어와 손목이 아파 주무르고 있으면 별 유난을 다 떤다며 외면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마지막 길을 보내드리며 서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던 장례식장 구석에서 남편은 슬퍼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대신 조이금 봉투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 지친 몸을 끌고 들어온 집에서 남편이 가장 먼저 던진 말은 처남과 장례 비용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는 계산이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눠주길 바랬던 가장 비통한 순간에 남편은 그저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식구와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차갑게 말을 잘라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할 말만 해라. 남편에게 저의 하루와 감정은 그저 비효율적이고 가치없는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차츰 집안에서 저의 말수는 줄어들었고, 어느덧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섬에 갇힌 사람처럼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내 아픔을 털어놓아 봤자 돌아올 차가운 반응이 두려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쿵쾅거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결국 혼자서 조용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우울증과 갱년기 장애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봉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러움과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있다고 하면 이번만큼은 어깨라도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찌개를 떠먹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하얀색 약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몸도 너무 안 좋고 마음이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병원에 다녀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 어렵게 입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내 안에 모든 용기를 쥐어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도 걱정 어린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은 채 슬쩍 약봉지를 바라보더니 아무런 동요도 없이 찌개를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남들은 다 참고 사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며 쓸데없이 병원이나 다니면서 돈을 갖다 바친다는 말을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는 그저 남편에게 나태함의 증거이자 불필요한 지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무미건조한 말들은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대의 끈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식어가는 국물을 바라보며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지키려 애썼던 가정이 그리고 내가 버텨온 삶의 터전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였다는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 조금 받아보겠다고 구걸하느라 내 삶과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무거운 결심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를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남편의 위로나 공감을 기대하며 약을 받아온 나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30년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미련이라는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마음을 맞춰보려 애썼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도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고 예전처럼 오늘 하루는 어땠냐는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는 남편은 나의 이러한 변화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적막은 그저 집안이 조용해져서 편하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왜 말없이 집안일만 하는지, 왜 눈을 맞추지 않는지 궁금해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더 당당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아주 무심한 목소리로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모임에서 자리를 하나 맡게 되었다며 집으로 불러 근사하게 한상 차려 대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갱년기 열감으로 밤을 지새우고 마음의 병으로 숨이 막혀 한다는 사실 따위는 남편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자신의 체면과 과시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몸이 힘들어도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고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갈비찜을 재우고 전을 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이런데 꼭 집에서 해야겠느냐고,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밥 한 끼 차려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며 남들은 마누라가 알아서 척척 손님 맞이를 해준다는데 너는 왜 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사람 좋은 척 다 하면서 정작 그 번듯한 모습을 유지하느라 들어가는 내 노고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마음을 나누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고 체면 차려주는 편리한 일꾼일 뿐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오기로 한 당일 저는 예전처럼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제 몫에 간단한 아침을 먹고 차분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 준비는 안 하고 어디 가느냐는 남편의 물음에 저는 가방을 매만지며 아주 단호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가니 손님 접대는 알아서 잘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해졌습니다. 지금 제정신이냐며 손님들이 다 오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냐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리를 지르며 나를 막아서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고 나도 이제 팔자 좋게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받는데 돈 쓰는 게 아깝다고 했으니 오늘 손님상 차리는데 들어갈 비용도 아끼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나를 잡을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마음은 그저 차갑고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영화를 보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차분한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몇 시간이 30년의 결혼 생활 전체보다 훨씬 더 꽉 차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배달음식 용기와 난장판이 된 접시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손님들을 맞이하며 곤욕을 치렀는지 거실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갈라서자는 말을 쉽게 던졌습니다. 나를 위협하기 위해 던진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구원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차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찌개를 떠먹으며 내 약봉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미리 작성해둔 이혼 협의서와 재산 분할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여 눈을 커다랗게 뜨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 전혀 몰랐던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줘서 고맙다고 나 역시 남보다 못한 사람 옆에서 내 인생과 마음을 말려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해온 역할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철저하게 반으로 나누어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발뺌을 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나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눈빛에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 유능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남편에게 이혼남이라는 낙인과 재산이 깎여나가는 현실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법원을 오가는 동안 남편은 몇 번이고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뒤늦게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집안일과 일상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남의 눈을 의식하며 그냥 이대로 살자며 손을 잡아오던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온기 없는 손길에서조차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심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제 명의로 된 자그마한 원룸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날 남편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혼자 살 거냐며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독설을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당신이야말로 평생 그 차갑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늙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에 섰을 때 베란다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갱년기의 열감은 여전하고 우울증 약도 계속 먹어야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내 존재 가치를 물었던 그 길고 긴 지옥에서 마침내 벗어난 것입니다. 나이 50을 훌쩍 넘어 시작된 이 홀로서기는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온기를 구걸하느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서 참된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